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 있는 이혼을 돕는 류현정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이혼 소송 진행하는 와중에 생각보다 많은 형사적 쟁점이 결부되는 것 혹시 아시나요? 아무래도 관계가 좋지 않은 당사자들이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좀 감정적으로 폭발하는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혼 소송 중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형사상 쟁점으로 가정폭력 그리고 재산상 범죄에 대해 세움의 이기현 대표 변호사님을 모시고 영상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치 있는 이혼 구독자 여러분, 세움의 이기현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그 세움의 형사팀은 참 많은 폭행 사건 그리고 상해 사건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그 가정폭력 사건을 보면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공통점은 이 배우자에 대한 가정폭력은 반복된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그 정도가 갈수록 심해진다는 그런 양상을 띱니다. 근데 이게 가정폭력만의 특징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일단 이제 가정폭력에서의 그런 양상과 달리 일반 폭행 상해 사건은 우발적이고 단발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뭐 술에 취해 있다거나 아니면 특정한 이슈로 감정이 격발해가지고 이제 폭행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제 사실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이런 일이 발생한 뒤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손절한다라고 그러죠. 마주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와 달리 이제 가정폭력은 아마 이 인적 관계의 특수성, 부부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생활과 공간을 공유할 수밖에 없어서 계속 마주칠 수밖에 없으니까 아무래도 반복적으로 좀 이루어지는 게 그 특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러고 보니 일반 폭행 상해 사건은 가해자가 예를 들어 동일인인데 일정 기간을 두고 또 여러 번 같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는 적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15년째 형사 전문 변호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딱 3건 봤습니다. 세 건이 있었나요? 네, 일반 3건 폭행 있었습니다. 사건인데 네, 상습 폭행으로 가족 구성원이 아닌 다른 네. 어떤 사건이에요? 뭐 세 가지 케이스 중에서 기억에 남는 게, 하나는 이제 아동학대 관련한 부분인데, 이제 아동학대가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루어지지만 이제 학원이나 아니면 학교의 선생님 또는 운동 코치로부터 이제 장기간 동안 계속해서 이제 발생하는 경우가 그게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친한 형 동생 사이인데 이제 같이 일을 하러 이제 객지에 나갔는데 이제 합숙을 뭐 기숙사에서 합숙을 하면서 같이 생활하게 되면서 한 2년에 걸친 시간 동안 이제 수십 차례의 폭행을 당했던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찌됐건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어떤 인적 관계가 있는 그런 특수한 상황들이었네요. 그런 네, 매우 케이스들도. 특수한 사례였죠. 근데 결국 저희가 사건들을 진행해 보면 이렇게 반복되는 가정폭력을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은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경찰에 신고를 한다거나 믿을 만한 가족 그리고 지인들에게 적극적으로 호소하는 방법 등이 있는데요. 저희 이기현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제 생각엔 아마도 제3자의 개입, 즉 공권력의 개입, 저희가 경찰이라고 부르는 공권력의 개입이 있으면은 매우 그 고리를 끊어내는데 실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정폭력의 가해자라는 것이 결국에는 이제 형사사건의 피의자, 나아가선 형사재판의 피고인으로서의 그런 어떤 잠재적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지위에 있는 것인데, 이제 가해자가 그와 같은 지위에서 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문도 받아보고 또 피고인으로 형사재판도 받다 보면은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날 수도 있겠구나, 이제 그런 걱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이 계속되는 경우엔 정말 내가 엄벌에 처해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것이기 때문에 이런 공권력의 개입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제가 생각해 봤을 때 내가 감옥에 갈 수도 있겠구나, 그것보다 무서운 생각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많은 이혼 사건 의뢰인분들께서 또 말씀을 주시는 것이 경찰에 신고를 이제 하려고 했는데 도무지 못한 이유가 그렇게 되면 배우자가 좀 큰일이 날까봐 처벌을 받을까봐 그게 두려워서 경찰 신고를 못했다, 주저된다라는 말씀도 주시거든요. 그런데 뭐 신고만 했다고 해서 곧바로 배우자가 처벌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일단 프로세스상 경찰에 112로 신고를 하시게 되면 이제 입건 처리는 되겠죠. 이제 이후 이제 바로 뭐 어떤 처벌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관할 경찰서에 수사관이 배당이 되고, 또 그 뒤로 쌍방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뒤에 이제 검사의 처분에 걸쳐서 이제 처벌이 이루어지므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신고 그 자체만으로는 뭐 처벌이 곧바로 이루어진다, 그렇게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또한 뭐 경찰 조사 단계에서도 그 인적 관계를 무시한 채 수사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단계에서든 또 합의를 한다라고 하면 또 처벌도 받지 않는 것이고요.
예, 아무래도 실무상 저희가 이런 사건을 진행해 보면 일반 폭행 상해 사건과는 달리 좀 봐주려는 경향이 좀 강하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벌도 상당히 경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설령 이제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합의까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입건 처리 자체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복되는 가정 폭력을 그나마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실효적인 수단은 뭐 공권력의 개입이다라고 저희 이 변호사님도 말씀을 주셨고, 저 역시 많은 이혼 사건을 진행하면서 반드시 은폐하면 안 되고 이것을 누구에게든 도움을 청해야 된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셔라. 저도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 배우자가 그 신고한다고 해서 곧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니 필히 이 부분 저희 그 시청자분들께서도 좀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변호사님, 이혼 사건 중 또 이제 그 가정 폭력은 이제 상대방에 대한 어떤 폭력을 행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살하겠다면서 협박을 하거나 자해를 하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범죄에 해당되지 않나요? 네, 이제 상대방을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것도 협박에 해당하고요. 내가 죽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것도 협박에 해당합니다. 이제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 내가 죽어버리겠다, 자해하면서 뭔가 어떻게 돼버리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협박이라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극단적인 언사를 하실 때 뭐 칼이나 뭐 커터칼 이런 거를 좀 위험한 흉기를 가지고 같이 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렇게 되면은 일반 협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는 특수 협박으로도 처벌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 변호사님, 이렇게 뭐 상대방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죽어버리겠다, 뭐 이렇게 자살 협박을 하거나 뭐 스스로 자해를 하는 그런 분들도 어느 정도 폭력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아가서는 배우자에 대한 폭행으로도 발전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저희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당연히 동의하고요. 이제 자해하고 뭐 자살 협박하는 건 이제 극단적인 생각을 할 수는 있겠죠, 누구나. 근데 그 극단적인 생각을 실행에 옮기는 거잖아요. 이제 그만큼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고 위험한 상태인 건데 이런 위험성과 불안정성이 어떤 요인에 의해서 갑자기 격발돼 가지고 상대방 배우자에게 옮겨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기 때문에 항상 그런 위험성이 상시 존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례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사건 중에서 이제 저희 의뢰인이 이제 아내와의 갈등으로 인해서 이제 자해를 하시게 됐어요. 자살 시도를 하시게 됐는데 이제 그러는 와중에 이제 아내분이 오신 거죠. 댁에 집으로 오셨는데 그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그 근처에 있던 몽키 스패너라는 그런 흉기를 이용해 가지고 무차별 폭행해서 중한 상해에 이르게 한 케이스가 있어서 지금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렇게 벌어지기도 합니다. 네.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바로 증거 수집인데요. 갑작스럽게 발생한 가정폭력 상황을 미리 대비를 사실은 못하는 경우가 많으시기 때문에 이거를 미처 내가 녹음을 못했다, 영상 촬영을 못했다 이런 말씀 주시기도 하거든요. 그 가정폭력으로 배우자를 처벌받게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증거 수준이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사실 폭행 당시의 상황을 촬영하는 게 가장 좋긴 한데 이런 경우를 뭐 CCTV가 있어가지고 우연치 않게 촬영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없죠. 이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일단 폭행 직후에 어떤 상처를 촬영한 사진, 그리고 그 어질러진 현장 사진, 그리고 이제 그 사후에 이제 배우자에게, 가해자에게 얘기를 하죠. 왜 그때 나한테 폭행을 했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뭐 미안하다 뭐라고 얘기하는 그런 대화 과정을 담은 이제 카카오톡 문자네요. 이 정도만 있어도 사실 고소는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고요. 근데 가장 유력한 객관적인 증거는 제가 추천해드리는 거는 경찰에 신고해라 그겁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 이제 지구대에서 경찰이 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관계를 파악을 하겠죠. 그래서 분리조사를 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각각 다른 방에 분리조치를 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쭉 경위를 살펴가지고 그거를 서류로 만듭니다. 그래서 보고를 하게 되는데 이거를 차후에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는 당장은 아니더라도 나중에라도 언제든지 경찰서에서 사건 사고 사실 확인을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어떤 폭행이 있었고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경찰이 출동했었다 이 사실을 입증할 수 있거든요. 아주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그 변호사님, 만약에 그 경찰 신고도 못했어요. 그리고 정말 증거가 전혀 없는데
당시 그 폭행 장면을 또 여러 번 목격한 미성년 자녀의 진술이 있다라고 하면 폭행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 증거 능력에 관한 음. 문제인데요. 그 미성년자가 나이가 어느 정도가 됐는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본인이 사리 분별이 가능하고 의사 표현이 충분히 가능한 연령대, 뭐 예를 들면 초등학생 이후에 어떤 그런 나이라고 한다면은 그 진술은 충분히 유죄의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뭐 가령 그것보다 더 어린 학생이라고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진술에 일단 일관성과 신빙성이 있으면 그 역시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처벌 수위도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보통 저희가 뭐 약한 정도의 폭행 상해 사건은 약식 벌금으로도 많이 종결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가정폭력의 수위가 좀 상당해서 예컨대 정식 재판으로 회부가 된다거나 뭐 내지는 뭐 실형이 나온다 정도가 되려면 어느 정도의 수위에 이르러야 할까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가정폭력 사건 같은 경우는 통상 가정보호 사건으로 기결이 되는데 이제 이렇게 되지 않고 정식으로 기소가 돼서 일반 형사 사건으로 처리가 되고 더군다나 형사 재판까지 받아서 징역형이 나올 정도가 되려면 먼저 그 횟수가 적지 않아야 될 것이고요. 그 횟수의 상습성이 인정될 정도로 상당한 횟수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폭행의 방법도 단순히 우발적으로 한 대 때린 정도가 아니라 뭐 어떤 둔기나 흉기를 이용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심하게 폭행해서 결론적으로 그 피해자 배우자에게 상당한 치료를 요하는 그런 피해를 입힐 것을 뭐 요인으로 할 수 있겠죠. 이렇게 결합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는 상황이 될 것이고, 이제 실형까지 가는 건 매우 예외적인 경우인데, 이제 실형까지 나오려고 한다라면은 이제 배우자의 그 피해자의 엄벌 탄원서가 계속 제출되는 사정 플러스 이제 그 가해자조차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사정, 이런 게 결합되면은 이제 실형 가능성도 많이 높아지겠죠. 다만 이제 애석하게도 이제 가정폭력 사건이 재판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일반 상해 폭행 사건과는 달리 실형으로 가는 경우는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사실 저희도 이제 가정폭력 사건을 진행을 해보면 가정보호 사건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꽤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 피해자가 계속해서 탄원하면 그 가정보호 사건으로 이제 넘어가는 부분도 좀 막을 수 있더라고요. 변호사님 그 다음으로요.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얘기하기로 하고 네네. 또 이혼 사건에서 자주 언급되는 것이 재산상 범죄이거든요. 네. 최근 그 친족 상도례가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오면서 현재 입법 공백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뭐 결론적으로 이제는 이제 배우자 간 재산상 범죄도 처벌이 가능한데요.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2024년 6월 경이었죠. 이제 형법 제 328조 제 1항 그 친족 상도례 규정, 즉 친족 간의 절도, 횡령, 뭐 배임 등의 이제 범죄에 대해서는 형을 면제한다. 이제 그 규정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사실이 있습니다. 이제 내리면서 이제 이에 대한 새로운 입법 시한을 2025년 12월 31일로 제시를 했어요. 근데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아직까지 이에 대한 새로운 입법이 지금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친족 상도례 규정은 그로 인하여 이제 효력을 상실했다. 2025년 12월 31일부로 효력을 상실한 것이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친족 간에도 충분히 이제 재산 범죄가 처벌이 가능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예전만 해도 아내가 뭐 남편 노트북을 가져가서 뭐 증거를 수집해가지고 그거를 뭐 제출했다라고 하면 노트북을 가져간 행위 자체를 절도로 처벌받게 하기는 어려웠습니다만 이제는 처벌이 가능한 것이죠. 네, 뭐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도 물론이고 이제 처벌도 가능한 것이죠. 예전에는 말씀 주신 것처럼 친족 상도례 규정 때문에 처벌을 면제하는 것이었으니까요. 근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이 규정이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아내의 행위는 이제 절도죄로 처벌될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또 뭐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이혼 사건 진행해 보면 아내 명의 차량인데 남편이 아내 동의 없이 해당 차량을 가지고 가버린 뒤 이혼 소장을 보낸 거예요. 네, 이제는 이런 상황에서 남편 마찬가지로 절도죄로 고소해서 처벌받게 할 수 있을까요? 뭐 마찬가지로 법리적으로 보자면 당연히 절도죄로 처벌이 이제 되는 게 맞겠죠. 근데 이제 친족 상도례 규정이 이제 공백 상태인 거기 때문에 어떻게 처벌을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라고 새로운 입법이 있는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부란 특수적인 그런 특수한 관계도 고려해 봤을 때 실무적으로는 이제 기소유예 또는 뭐 선고유예 또는 무혐의로 종결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그 이혼을 앞두고 재산을 빼돌릴 목적으로
일반적으로 배우자가 사이가 좋을 때 알려준 그 배우자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가지고서 그 배우자 명의로 인터넷 뱅킹에 로그인을 한 뒤 적은 금원도 아니라 정말 상당한 금원을 가져갔다고 치면 처벌 가능한가요? 어떤 죄로 처벌될까요? 네, 이게 흔히 말하는 저희가 말하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에 해당하고요. 이게 이혼 직전에 그것도 재산 분할로 삼을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금원을 이제 남편의 동의 없이 이렇게 송금해가는 방식으로 해서 가져갔다라고 한다면은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또 그로 인해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변호사님, 친족 상돌의 규정이 지금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면서 사실 배우자가 어떤 재산상 범죄도 이제 고소해서 처벌이 가능한 상황으로 되다 보니 그 이혼 사건을 많이 진행하는 저의 입장에서도 향후 예상되는 그 처벌 수위도 참 궁금하거든요. 물론 오늘자 아직 2026년 2월 말인데 이 순간까지도 사실 그 입법은 공백인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기현 변호사님께서 예측하시는 가족 간 범죄의 처벌 수위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죠. 근데 제가 의뢰인분들께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법리적으로 가능한 거와 실무적으로 실제로 진행을 했을 때 처벌이 어느 정도로 이루어진다, 질 수 있다는 되게 다른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지금 상황은 친족 상돌의 규정이 폐지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뭐 이론적으로 법리적으로는 처벌이 가능하겠죠. 근데 과연 실무 수사관과 검사와 판사가 남남간에 벌어진 다른 범죄들처럼 똑같이 처벌을 할 것이냐? 그러진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다만 이제 이전에는 친족 상돌의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제 고소를 하더라도 이 사건 자체를 안 받아주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제 이걸 각하 처리한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는 적어도 고소를 하면은 아무리 친족간이어도 수사를 개시한다. 이것도 많은 발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혼 사건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는 형사상 쟁점으로 가정폭력 그리고 재산상 범죄에 대해 저희 이기현 변호사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이기현 변호사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영상에 언급되진 않았지만 혹시 이혼을 고민 중인 분들께서 겪고 있는 다른 형사상 문제가 있다, 이런 점이 궁금하다 하는 것이 있다면 저희 같이 있는 이혼 채널에 댓글 달아주세요. 확인해서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이기원 변호사님과 함께 상간 사건에서의 합법적인 증거 수집 방법에 대해 말씀 나눌 예정인데요. 다음 영상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